이제 협의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방의원 제명의결과 임기만료 사건. 우리가 이제 기본 사례에서 협의회 소익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하나가 부수되는 이익이고 하나가 가중요건 규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중요건 규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었습니다. 부수되는 이익이 남아있고요. 물론 이제 어저께 우리가 그 행시 기출문제 보면서 부수되는 이익, 급여상, 인사상 불이익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전형적인 부수되는 이익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문제로 그대로 연결시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근로자하고 공무원하고 비교를 했는데 공무원 쪽입니다. 근로자하고 공무원에서 공무원 쪽입니다. 면직 처분이 나왔을 때 취소를 제기했다가 정면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 제거의 이익이 인정되어 협의회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Y구 의회 의원 갑은 평소 의원 간담회나 각종 회의 때 동료 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만의 독단적인 발언과 주장으로 회의 분위기를 망치고 Y구 의회는 탄압 의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Y구 청사 현관에 부착하고 홀로 초래한 농성을 하였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추태를 부려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켰다. 읽으면서 갑자기 누가 떠오르네요. 떠오르는 사람 있을 겁니다. 네. 네.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죠 최근에. 네. 정치인 말고 신림동에. 이에 Y구 의회는 갑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네, 제명 의결이 나왔습니다. 제명 의결이. 만일 법원이 갑의 행정성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갑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수소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협의회 소익입니다. 핵심은. 네. 핵심은 이제 협의회 소익인데 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 요건이 흠결되는 경우는 협의회 소익 문제 아닙니까? 그죠? 소송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소송 도중에 소송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은 행정심판조치주의고 소송을 받아들인 다음에 소송 도중에 소송 요건이 흠결돼 버리는 것은 협의회 소익 문제죠. 이거 핵심은 협의회 소익인데 관련 논점들 더 써주시면 좋습니다. 관련 논점들이 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밑에 뭐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이런 것들을 왜 적어놨는지 관련 논점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참조조문이 원래 제시됐던 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제 제시를 해놓은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3페이지에서 지방의회 의원 제명 의결.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제명 의결을 한 것은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우선 지방의회가 행정청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방의회가 과연 행정청일까요? 이건 뭐랑 비교하셔야 돼요? 처분적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처분적 조례하고. 그러니까 두밀분교 폐지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뭐였습니까? 처분적 법규 명령이었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누가 행정청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밀분교 폐지 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결기관은 지방의회가 경기도의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공포하는 건 누가 됐어요? 교육 및 학에 관한 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는 아니고 경기도 교육감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의결기관하고 그것을 공포하는 집행기관하고 누가 과연 행정청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언제? 지방의회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을 제명 의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장의 이름으로 제명 의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제명 의결을 합니까? 지방의회의 이름으로 제명 의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리 의결도 누가 하고 지방의회가 하고 그에 따른 의사 표시도 누가 한다? 지방의회가 한다. 그럼 이 지방의회는 행정청이 맞죠. 행정청이. 이런 걸 뭐라 불러?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합의제 행정청.
그리고 이와 같은 제명 의결에 의해서 Y구 의회 의원의 그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부분도 확실하고요.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협의의 소익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거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대상, 원고, 협의의 소익은 순서대로 검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협의의 소익이 논점이면 앞에 대상 적격, 원고 적격은 간단히라도 언급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에 대한 논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협의의 소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효리상 중에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역시 상이죠. 아까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나왔고 정년에 도달했을 때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위회복 불가죠.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나오고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역시 지위회복이 불가능하죠. 원상회복 불가사유입니다. 효리상 중에 어디에 걸린다? 상에 걸린다. 그래서 협의 수익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 뭐 일반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1문하고 2문하고 비교하시는 거죠. 12조 2문이 과연 1문과 같은 것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보게 되면 원고 적격설, 다른 걸로 보게 되면 협의 수익설 이렇게 될 테고 같은 걸로 보게 되면은 형성소송, 다른 걸로 보게 되면은 계속적 확인소송, 같은 걸로 보게 되면은 12조 2문도 법률상 보호이익, 다른 걸로 보게 되면은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 일반론 논의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인정범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인정범위 부분에서는 가중요건 규정 문제하고 부수되는 이익 문제하고 다루어주는 내용이 좀 달라졌었죠. 가중요건 규정 문제에서는 법률상 보호이익설하고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비교를 해줬었고 부수되는 이익 문제에서는 법률상 보호이익설하고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하고 비교를 해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뭘로 연결되겠습니까? 부수되는 이익 문제로 연결되겠죠? 아까는 뭐였어? 급여 청구와의 관계입니다. 판례는 급여 청구와의 관계에서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 정년에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협의의 수익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급여 청구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월정수당이죠. 월정수당. 역시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재산적 이익, 부수된 이익 논이 나올 거니까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종래 판례는 임기 만료된 지방의원으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률상 이익은 없다. 소외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를 시켰고요. 이때 당시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하던 시절이죠. 이쪽의 협의의 수익 논의는 항상 판례가 종래 판례, 최근 판례 나눠졌었고 종래 판례는 전부 다 원고 적격설에 기초한 법률상 보호이익설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이나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로 바뀌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최근 판례에 보니까 지방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 원상회복 불가 사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월정수당이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상 법률상 이익은 있다라고 해서 소의 이익을 인정을 했습니다. 월정수당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공무원은 급여 청구, 그 다음 지방의원은 월정수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지방의원이 뭐였다가 뭐여서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 명예직이었다가 지금은요 돈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급제화 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유급제화 되면서부터. 그다음 이 무효확인송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주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왜? 취소송이란 말이 따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소송이란 말이 따로 안 나왔으니까 2006년도 유급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월정수당 문제 이걸 근거로 협의의 수익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이렇게만 써도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는데 여기다 이제 추가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얘가 월정수당을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제명 의결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는 이상 월정수당을 달라는 청구 소송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제명 의결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결과 제거 이익의 문제를 여기다가 결부를 시켜주시면 점수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근로자하고 공무원 우리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문제. 그 결과 제거 이익에 대한 논의를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월정수당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냥 부수되는 이익. 참도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죠. 판례도 그냥 급여 청구와의 관계 이렇게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과연 이론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규명을 해주시면 훨씬 좋다는 거야. 하지만
이 협의 수익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중간에다가 본문에다가 그와 같은 얘기를 쓰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예, 중간이 너무 막 분산돼요. 핵심이 뭔지가 알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쓴다? 가장 최단거리로 결론을 딱 뽑아내고 빠진다 이거야. 최단거리로 결론 뽑아내고 그럼 뒤쪽에다가 부연 설명을 간다는 거죠. 제목을 보론이라고 붙이고 나서 거기다 부연 설명을 덧붙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월정수당이 부수되는 이익으로 인정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이것을 각하시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위법한 제명 의결 시점부터 임기 만료 시점까지 받지 못한 월정수당이 존재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청구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제명 의결 처분이 그대로 효력이 살아있는 이상은 그 급여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취소에서 최종적 결론이다. 취소 판결이 나와야만 한다. 취소 판결이 나와서 제명 의결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을 때 비로소 처음부터 없다는 건 뭐예요? 제명당한 시점부터 임기 만료될 때까지잖아요. 제명당한 시점 그때부터 없었던 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정상적으로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와야지만 현재 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결과 제거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바 취소송은 여전히 그 실익이 있다라고 볼 것이다. 그래서 협의의 수익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인정될 수 있고 그게 바로 내가 말한 월정수당 부분에 있어서의 부수되는 이익이었던 것이다. 사실 재산적 이익이다, 인격적 이익이다, 사회적 이익이다 이런 건 너무 피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게 왜 논의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뒤쪽에다 좀 더 설명을 써주시면 좋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문제는 다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이쪽에서 있었던 이론을 여기다가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봤던 거 부관에 대한 독립 취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써보면 좋다는 거죠. 여기는 분리가능성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따라서 만약에 불가분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취소를 하게 되면 위법 상태 방치하고 재량권 침해하게 된다. 이렇게 막 끝내지 말고 뒤에다 뭐라고 해?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처분 변경 판결의 가능 범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건 전체 취소를 제기했을 때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의 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일부 취소 쪽에서는 분리 특정 가능성 양쪽에 대한 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왜 특정 가능성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특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소 제기 시에 소송물에서 특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따라서 분리 가능성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여기서 독립 취소 판결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매핑한다는 겁니다. 행정법은 시작과 끝이 뭐예요? 매핑이라는 거죠. 매핑. 그래서 사례를 많이 풀어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양한 사례를 풀어보게 되면 결국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같은 건데 여기서 이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질문할 때가 있고 이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질문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 이것만 얘기해도 결론 나오고 이것만 결론 나오지만 이건 결국 하나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질문해도 이쪽을 이제 끌어다가 얘기를 하고 이쪽을 질문 이쪽을 끌어다가 얘기를 하고 하게 되면 엄청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바처럼 과거에도 학생들 그리고 노무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들을 답안지에 그냥 옮겨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옮겨 적었는데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답을 잘 쓴 게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런 걸까? 고민의 흔적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운 답안이 아니라 직접 고민하고 있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사실 생각한 거 아니잖아. 외운 거잖아. 그치? 근데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뒤에다가 한 5분, 10분 남았는데 아싸, 먼저 끝났다. 막 이러고 나가지 말고. 그죠? 5분, 10분 남았으면 뒤에다가 무조건 로마자 7, 보론. 뭐 쓸지도 모르고 우선 보론 제목 따세요. 땄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어, 사람이. 그치? 뭔가를 쓰란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아무거나 막 연결시켜 보세요. 쓰다 보면 생각이 날 겁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어디든 다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이렇게 임기 만료만 갖고 질문했는데 사실 이 문제 앞에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 소재기는 가능한가? 그 소재기는 가능한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의회가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요? 지방의원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제명 의결을 했대요. 제명 의결을. 과연 이 제명 의결에 대한
소송은 가능하겠습니까? 소재기 가능성.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무거운 강단을 굳이 이렇게 띄어놨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행동일까요? 네. 안 그랬었거든요. 그쵸? 여기 제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3, 2, 1의 논점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3, 2, 1의 논점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과연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죠? 예,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례안을 공포하는 건 누구예요? 지자체장이죠, 보통은. 그래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지자체장이 보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조례예요. 장난해? 하면서 제의 요구를 합니다. 대통령의 뭐랑 똑같아? 법률안 거부권 행사랑 똑같은 거예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제의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족수가 얼마였어요? 조례를 의결할 때 의결 정족수는 일반 의결 정족수여서 과반수의 과반수입니다.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례는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자체장이 뭐야?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면 이게 가중된단 말이지? 그래서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재의결이 됩니다. 재의결이 되면 더 이상 제의 요구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확정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의결을 했는데 이게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소송 제기해야죠. 그쵸?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172조 3항에 그게 있어요.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결했죠? 재의결된, 아직은 조례가 아닙니다. 재의결된 안에 대해서 무효확인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조례는 뭐니까? 위법이면 무효니까 무효확인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1심 법원이 어디예요? 대법원입니다. 1심 법원이 대법원이에요. 그렇게까지 놀랄 것까지야. 대법원입니다. 걔가 최종심이고 걔가 1심이에요. 근데 소송 제기한 친구는 누구고 소송 받는 친구는 누구예요? 누가 지금 열렸어요? 지자체장. 그렇죠? 누가 만들었어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기관들입니다. 그렇죠? 한 놈은 의결기관, 한 놈은 집행기관. 같은 지자체 내의 행정기관끼리 싸워. 근데 소재기하는 놈도 행정기관이더라 이거야. 이런 소송이 무슨 소송이에요? 기관소송이죠. 지방의회가 한 제명의결입니다. 지방의회가 하는 조례안 의결 및 재의결입니다. 지방의회 나오면 무조건 기관소송 한마디 들어갑니다. 이건 어디서 배우는 거야?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배우는 거죠. 만약 이것이 기관소송이라면 개별법의 별도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할 텐데 몇 조? 행정소송법 45조 가능할 텐데 과연 기관소송일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거 기관소송입니까? 지방의원이 행정기관의 지위에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은 1심이 누구라고요? 대법원이라고요. 야, 지방의회가 한 행동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야, 관할 누구니? 대법원이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대법원일까? 아니다. 그쵸? 이건 대법원이 아니라 그냥 행정소송법 구조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건 그냥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거다. 이런 말 나와야겠죠. 그 다음 방금 우리가 처분적 조례로서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행정청인데 그 얘기를 했죠? 누가 피고요? 두밀분교를 다니는 국민학생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초등학생이 소송을 제기해요. 우리 학교를 폐교시킨다고 장난에 칼을 빼들죠? 소송을 제기해요. 물론 이제 아빠가 도와주겠지. 그치?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상대방 피고 누구야?
피고? 의사표시한 놈이죠. 의사표시 누가 있어요? 경기도 의회가 있어, 경기도 교육감이 있어. 교육감이 있죠. 교육감이랑 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피고가 누군데? 이 문제 생기겠죠. 여긴 피고 누구야? 이건 지방의회잖아요. 거긴 지방의회가 아니에요. 여긴 지방의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피고 적격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친구는 뭘 기억하고 이 친구는 뭘 기억하면 돼? 얘는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얘는 처분적 조례, 두밀분교 폐지 조례죠.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 소송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 소송. 그 다음 이제 지방의원 들어오잖아요. 지방의원 들어오면 이제 슬래시 한번 그어야 되겠죠. 네, 지방의원입니다. 지방의원. 지방 쪽에서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방행정직 공무원과의 비교를 해보시는 겁니다. 지방행정직 공무원. 네, 그 참조전문에 보면 제가 공무원법 제20조의 2를 제시를 해놨죠. 지방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그에 대한 불이익 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가 적용되고 있죠. 얘도 지방 공무원이란 말이야. 얘도 그러나? 만약 얘한테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된다면 지방의원 역시도 뭔가 행정심판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방송을 간다고? 뭐지? 이런 문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겠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다 매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논점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이 잡아놓은 논점 6개입니다. 예, 전 제 마음대로 안 잡습니다. 그래서 예, 지방 쪽에서 지방행정직 공무원이랑 비교하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의원 들어갑니다. 의원. 의원 또 누구 있어요? 지방의원 말고? 지방의원 말고. 네? 국회의원. 그죠? 관악구 국회의원은? 없네. 그치? 네, 없죠. 네. 자꾸 문자 보내요. 그쵸? 뽑지 않을 건데. 네. 네,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그쵸? 네. 아, 좀 그만 좀 보내지.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국회의원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헌법 제64조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왜 그렇죠? 국회의원은 누가 제명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제명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네,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이유는 뭔데요? 국회가 하는 행동은 통칭이다. 이겁니다. 통칭. 그래서 여기서 또 행정소송의 한계로서 통치 행위냐 아니냐 얘기를 꺼내줘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헌법 그 어디에도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에도 역시 찾을 수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통칭이 아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법원 제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 문제 지방공무원법 적용되면 전치주 적용되잖아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지방의원은 무슨 법이 적용되냐면 지방자치법이 적용됩니다. 밑에 지방자치법 제시해드렸잖아요. 이 친구 제명할 때 이렇게 해라. 그거 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금 의무 위반 사유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 지방공무원법 피했다고 전치주의 안 적용돼.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지? 지방자치법 적용된다고 해도 지방자치법 그 어딘가에 전치주의 규정이 있으면 또 전치주의입니다. 근데 지방자치법 그 어디에도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다. 이거예요. 전치주의 적용 안 되죠. 통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명의결. 이건 뭐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대상적격이죠. 뭐 이건 그냥 안 잡아도 우리가 할 말입니다. 대상적격은. 그래서 321의 구도로 들어갑니다. 321의 구도로 기간소송, 피고적격, 관할법원, 전치주의, 그리고 통치행위, 대상적격. 다 써야 점수 주겠다. 이게 교수님 강평입니다. 네. 그래서 321로 외우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의회 나오면 이놈을 떠올려야 돼요. 지방의원 나오면 두 개를 떠올려야 되고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조합으로 들어올지는 모르는 문제니까. 그쵸? 저거 나오면 3개, 이거 나오면 2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네, 협의의 수익에 대한 얘기를 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안락여중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사건. 이제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 이미 우리가 정보공개 영역에서의 저걸 봤죠?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제 나중에 3수항 가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것이 과연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까지 막 제가 치고 들어갈 건데 여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좀 복잡합니다. 최신 판례가 좀 바뀐 게 좀 있어서 이 문제 자체는 복잡하진 않고요.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갑이 취소로 다투던 중, 또 똑같은 표현 나왔죠? 소송의 계속 중입니다. 소송의 계속 중,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 외에 위 계약 당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처분 사유로 추가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추가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추가 부분이 됩니다. 예, 소송상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소송상 이것은 과연 허용되는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뭐 이런 문제죠. 밑에 보시게 되면요. 제 15강. 밑에 이제 첫 번째 당초 사유가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하는 법률 시행령 76조 1항 제6호입니다. 6호고, 그 다음 다른 사유가 10호입니다. 그래서 6호에다가 10호를 이제 더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거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쉽고, 그냥 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하지 않은 것. 당시 물론 참조조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까지 참조조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고, 뇌물 준 거하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당연히 인정이 안 됩니다. 그쵸? 그럼 시간상 한계 문제 생깁니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한 시점하고요. 뇌물 준 시점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물을 먼저 줬죠. 그쵸? 뇌물을 먼저 줬으니까 당연히 처분 당시에도 뇌물 준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상한계 문제 안 생기고 실제 상한계에서 기사동 논의만 하시면 되는데 기사동 깨지니까 저사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산재 거부 처분 심사 재심사 이쪽 들어가는 파트에 있어서의 처분사의 추가 변경.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도 있고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이 이후로 안 나왔어요. 11년도 이후로. 너무 오래됐습니다. 원래 매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단골 메뉴였었단 말이지. 근데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근데 또 유치하게 이제 이런 식의 처사 추변이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뭔가 심판이나 이의신청, 즉 심사, 재심사 이런 데다 걸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하나 더 끼고 아니면 처사 추변 걸고 사시 문제처럼 기속력 같이 걸고 이렇게 들어오든지 그렇죠? 트라이앵글로 들어오든지 뭔가 퓨전으로 변형돼 들어올 겁니다. 처사 추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고 해놓은 거고 뒤에는 답안은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면 그 뭐 중학교 이상 나오셨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거부처분 취소 판결 이후에 재거부 경우의 수. 이거는 기속력 문제의 완결판입니다. 이게 기속력 문제 완결판인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2010년도죠. 이런 사례의 이름을 준사례라고 부릅니다. 준사례. 사례처럼 땡겨 먹었지만 사실은 단문이더라 이거지. 그럼 여러분 사례가 어려워요? 단문이 어려워요? 단문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례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다, 어렵다라는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3기 끝나고 시험 당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사례를 지금 상태로 멈춰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례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눈에 들어옵니다. 뭐야 이거 이거네, 뭐야 이거 이거네, 그렇죠? 그런데 단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암기가 안 될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연기 때나 이렇게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단문집 만들어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해요. 단문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다 쓸데없는 소리. 1기가 끝나고 나면 단문은 안 공부해야 되겠구나. 결론 나옵니다. 해봐야 소용없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쓰던 내용, 처분사유 추가 변경 얘기할 때 그냥 우리 뭐 소송물 쓰고 그 다음에 인정 여부, 인정 범위 쓰죠? 그렇게만 써도 점수는 100점.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문은 솔직히 같은 테마에서 이만큼의 내용을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논점에서 사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거밖에 안 쓴단 말이죠. 그 중에 필요한 내용만 딱 쓰고 빠진다는 거예요. 길게 쓰면 또 싫어하고, 그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례 문제 내는데 단문식 답안 쓰는 거. 그거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무 임팩트도 없는 얘기를 주저리 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무슨 뭐 마실려면 뭐 노인당, 노인정에 있는 할아버지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임팩트 있게 치고 빠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요. 사례에다가 단문 답안을 갖다 놓으면 짜증내요. 단문에다가 사례 답안 갖다 놓으면 점수 줘요. 뭐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시험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단문은 사람이 메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모든 건 뭐예요? 조건 반사입니다. 물어봐야 답을 하지. 안 물어봤잖아. 단문은 뭐야? 집행정지에 논하시오. 뭘 논하라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그쵸? 안 물어봐 놓고 대답을 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요.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라는 거야. 그래서 2014 시험에서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죠. 동글동글이, 우리 합격생 중에 동글동글이라는 애 있어요. 예. 그 맨날 술만 먹고 다니는 애 있습니다. 예. 저한테 엄청 걸렸거든요. 그래서 녹도에 이제 저는 항상 내 손 잡고 가지 않으면 녹도 위는 올라가는 게 아니다. 큰 길만 걷는 것이라 그 위에는 술집이 있다. 그곳엔 나와 함께 가는 거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녹도에 나는 이제 매일 술을 먹으러 가니까 그죠? 상담용입니다. 그죠? 그 녹도 올라가? 그러면 그 친구는 A 가게에서 술을 먹고 있다가 걸려요. 꼭 안에서 먹으면 되는데 밖에서 먹어요. 바깥쪽에. 너 이제 공부하나 뭐하냐. 그래요? 다음날 올라가 보면 그 옆집에 술을 먹고 있고 가보면 옆집 술 먹고 몇 달을 걸립니다. 네, 맨날 제 눈에 다 띄어요. 근데 합격을 하더라 이거야. 그것도 행정법을 고득점으로 69점으로 합격을 하더라 이거야. 술을 많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네 합격했냐? 예, 전략을 짠 거지. 자기는 공부량이 적어.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택 집중 들어가야겠지? 집중은 당연히 사래요. 단문은 술 먹은 시간을 공부로 바꾼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먹었기 때문에 방법은 없으니까 안 쓰겠다가 걔 전략이에요. 그 단문을 한 페이지 반 쓰고 빠집니다. 25점짜리를. 25점이면 얼마 들어가야 돼요? 3.75p 사용해야 되겠죠? 1.5배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1p, 1.5p 사용합니다. 그냥 사례 쓰다 기억나는 거 하나 대충 바르고 사례를 이만큼 씁니다. 그러면 70점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단문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단문에서 진짜 외워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전부 매핑 문제 아닙니까? 사례보다 더 많은 매핑을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취소 심판과 의무행 심판에 있어서 직접 처분 연결시키기 놀이. 그렇죠? 소송의 거부 처분 취소 판결과 그 다음 심판에서 거부 처분 의무이행 판결에 있어서 양쪽 강제수단 비교하기. 이건 사례보다 더 어려운 사례입니다. 비교 단문은 최강입니다. 단문 외워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초시생들은 단문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고 써드린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그걸 가지고 사용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사례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실력이 느는 거고 매핑을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고 사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나중에 보면 어때? 사례가 단문보다 쉬워져. 단문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사례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매핑할 수 있으면 단문의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외형은 사례입니다. 형식은 사례예요. 갑이 등장한다니까? 사람이 등장한 순간 사례인가? 그러나 경우의 수를 묻습니다. 단문 문제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사례는 어때요? 인용 가능한가? 소는 적법한가? 소송상 허용되는가?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속력 전반을 다 논의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속력에 대한 일반론도 당연히 다 써야 되겠죠. 기속력에 대한 일반론은 뭘 쓰는 거죠? 뭘 써야 된다? 의, 성, 종, 범, 위.
기속력은 살해든 단문이든 다 똑같아요. 의성종 범위는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의성종 범위. 그래서 의가 뭐야? 뭐 답 쓰는데 의 안 쓸 수는 없잖아. 그렇지? 기속력이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의, 종, 종료. 그쵸? 법적 성질. 기판력과 기속력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종류 내용. 그쵸?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적용 범위, 주관 범위, 객관 범위, 시간 범위. 그래서 적용 범위. 기속력이 위반되면 어떻게 되나? 위법, 무효. 그쵸? 위반, 효과. 이거 우선 이제 깔고 들어가는 거야. 깔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 중에 핵심은 뭐야? 뭐, 의에서 문제가 생기겠어? 성질에서 문제가 생기겠어? 그쵸? 종류야. 그 중에 하나 골라 사용하는 거고, 사례라면, 그쵸? 위반 효과야. 그냥 무효가 되는 건데, 여기서 뭔 문제가 생기겠어? 이게 취소냐, 무효냐, 이런 견해대입 따윈 없단 말이야. 항상 핵심은 범위. 이렇게 치고 들어오죠? 범위를 치고 들어와서, 주관 범위, 객관 범위, 시간 범위. 주관 범위 치고 들어오는 문제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단 말이야. 그쵸? 당연히 부수되는 행위든 처분행정청이든 관계행정청이든 뭐 들어올 겁니다. 그쵸? 예, 행정청. 여기는 그냥 패스야.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야. 위법성 판단 기준시, 표준시고 처분시니까. 처분시니까 예, 어떻게 본다고요? 처분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 가지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다 할지라도 기속력 위반은 아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면 위반도 아니다. 이건 사실 단순해요. 그죠? 단순한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하더라 이거야. 여기서 발생을 하더라. 어저께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헷갈렸던 거죠. 처분 사유는 과연 무엇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반 사유는 과연 무엇인 거고 그래서 그 처분 사유니 위반 사유니 청구 사유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장에다 적을 때 청구 취지를 적으면 그 밑에다가 뭘 적어요? 청구 취지가 왜 그런지 그 이유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죠. 그런 걸 우리가 청구 이유, 청구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구 원인. 그 다음 이유 제시 과정에서 처분을 할 때 처분 내용을 적죠. 야, 너 세금 내 이렇게 적고 왜 내야 되는지 처분 이유, 처분 사유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판결문에서 판결 주문에 처분은 취소한다 이렇게 딱 써놓고 나서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왜 취소해야 되는지, 왜 위법인지 그 판결 이유를 적게 됩니다. 그렇죠? 소장에 나오는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청구 원인입니다. 그렇죠? 이유 제시, 처분 통지서에 나오는 처분 내용, 처분 이유, 처분 사유입니다. 그 다음 판결문에 나오는 판결 주문, 판결 이유, 판결 이유입니다. 청구 원인, 처분 사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뭐예요? 처분 사유. 판결 이유, 그쵸? 세 번째 거. 판결 이유.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어저께 제가 카톡에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노조법 2조 4호 라목. 근거하여 뭐한다? 거부한다. 그러면 노조법 2조 4호 라목? 이건 처분 사유잖아요? 근데 이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고 해 취소 판결을 내려. 거기에 있는 위법 사유, 판결 이유 부분에 있는 위법 사유는 뭐예요? 노조법 2조 4호 라목 위반. 이렇게 되는 거죠. 2조 4호 라목은 뭐가 돼? 처분 사유. 2조 4호 라목 위반. 이건 뭐가 돼? 위법 사유. 위반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쵸? 판결 이유 부분에 있는 거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선 이제 기본 구도 A, B, C, D, E, F 스퀘어 이론 가지고 먼저 한번 머리 회전시키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너무나도 하시죠. 기속력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A, B, C, D, E, F. 이 A, B, C, D, E, F 이거는 언제 사용되는 물건입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할 때 그리고 기속력 논의할 때 양쪽 다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기속력하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 여기가 처분 당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처분 이유. 중간에 뭔가 변수 있었다. 무슨 변수가 있었다?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법령 개정, 사정 변경 이런 변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이유 제시 과정에서 제시했던 당초 사유는 이거다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기속력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본 위법 사유는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고 기속력하고는 다르죠. 기속력은 뭐예요? 처분이 위법이니까 취소 판결해서 발생하는 효력이에요. 위법 사유 문제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위법하다라고 봤던 그 사유가 되는 겁니다. 위법하다라고 봤던 그 사유가 되는 거예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고 비교하세요. 예, 기속력에서는 B가 위법 사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는 B가 당초 사유가 되는 것이다. 당초 사유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하고는 어떻게 기사동의 인정이 된다. 얘는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 밑에 것들은 얘하고 원칙적으로는 기사동의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갔었죠. 이걸 우리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땠어요? 당초 사유, 기사동 인정되는 A 사유로의 추가나 변경 허용, 기사동 인정 안 되는 C로의 추가 변경 허용 안 됨. 그 다음 D, E, F로 가는 거는 시간상 한계도 실체상 한계도 다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됨. 이렇게 했었죠. 이걸 이제 기속력으로 바꿔. 그럼 이게 위법 사유야. 이게 위법 사유고 그냥 쉽게 가려면 동일 내용의 처분을 했다. 동일 내용의 처분을 했다. 더 쉽게 가려면 아까도 거부였고 이번에도 거부다. 재거부 처분을 했다. 동일 내용이란 건 뭐예요? 내용이란 건 요번에도 거부라는 내용이다. 이거죠. 요번에도 거부다. 동일 내용의 처분을 또 했다. 근데 처음에 사유로 제시했다가 위법하다라고 해가지고 거부가 취소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B라는 위법 사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처분에는 B라는 위법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번에 A라는 사유에 근거해서 다시 또 거부했다. 기속력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반이 맞죠. 그쵸? 왜? A에 근거한 거부이든 B에 근거한 거부이든 B에 근거한 거든 A에 근거한 거든 그 거부는 같은 거부란 말이야. 같은 거부니까 기속력 위반이죠.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한 것이다. 그러나 C에 근거한 거부는 어때요? B에 근거한 거부와 C에 근거한 거부는 다른 거부다.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은 어디까지 판단해 본 거예요? 법원 여기까지 판단해 본 거예요. 사실 A까지 판단한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C에 근거한 부분은요. 법원 판단해 본 적이 없잖아. 판결의 취지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이거 애당초 위법성 판단 기준시 벗어나 버렸잖아요. 시간적 적용 범위 벗어났다.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 땡기면 얘는 어떻게 돼요? 기속력 위반이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얘는요. 또 B면 미친 거다. 그쵸? 기속력 위반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도 사용하시고 기속력에도 사용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게 지금 기사동 얘기에만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기사동이란 것은 처분이 동일한 거냐 아닌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건데 말이에요. 처분이 동일한 거냐 아닌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건데 기사동은. 근데 이 기속력에 대한 문제는 사실 뭐예요? 동일한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 처분이 동일하지 않다에 대한 문제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건가? 그런 여러분들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서 나는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처분이 위법이면 취소 판결이 나오고 그러면 기속력이 발생을 해요. 위법이면 되잖아. 그쵸? 처분이 위법이면 돼. 그럼 기속력 문제 생겨. 얘가 위법이야.
위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몇 개나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체. 두 번째, 절차. 세 번째, 형식. 네 번째, 내용. 기사동. 기사동 어때요? 기사동? 기사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과연 뭔데요? 방금 우리가 2조 4호 라목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거부는 위법이다. 그거는 이거 4개 중에 어딜까요? 그리고 내용 전체에 해당하는 걸까요? 주소를 잡아보세요. 기사동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요. 뭘 봐야 돼요? 내용 부분 이걸 보세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재량행위면 어떡할 거예요? 재량행위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위법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 처분을 했다거나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A 처분을 안 했다라거나 그쵸? 여기서 발생하는 위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뭡니까? 성문법 위반입니다. 그럼 여긴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가 재량권 행사에는 어떤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바로 뭐라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평신자, 목동부실사다. 이건 뭐다? 불문법이다. 불문법은 ABC의 요건을 갖추면 위법 이렇게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건 뭐다? 불문법이다. 이겁니다. 내용의 위법이라는 건 성문법 위반과 불문법 위반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나눠본다. 성문법 위반과 그 다음에 불문법 위반으로 가게 되면 기사동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방금 2조 4호 라목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왜 수리거부하니? 이런 문제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거는 1, 2, 3 해당 사항 없는데 왜 1, 2, 3 해당하는 거 맞는데 적극 요건 갖춘 거 맞는데 소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맞는데 왜 수리 안 해주니? 성문법 문제죠. 여기선 기사동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여기선 기사동 문제 안 생긴다는 거야. 그쵸? 왜? 기사동이라는 것은 그게 동일한 처분이냐 아니냐, 동일 사유에 근거한 처분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동일 사유에 근거한 처분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야. 그럼 우리가 사유를 얘기하면서 불문법에 근거한 사유로 처분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처분 사유로 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 부분이 처분 사유로 등장했는데 말이야. 여기가 처분 사유 문제로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뭐가 발생한 거야? 여기서 위법이 발생한 거야. 여기서 위법이 발생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위법 사유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얘가 그대로 위법 사유로 들어가면 이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기사동이란 말이죠. 그죠? 이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가 기사동이야.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처분이 아니야. 처분 사유가 동일이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생겨서 위법 사유가 발생하면 여기서 기사동 가지고 기속력 위반 여부를 다루게 되죠. 이해되세요? 사실은 진짜 일부란 말이에요. 진짜 일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속력 문제가 기사동으로 시작해서 기사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분명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만 있는 거잖아.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기속력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속력은 기사동으로 시작해서 기사동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뭘 생각해야 돼? 구체적 위법사유입니다. 구체적 위법사유.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객관적 범위에서 뭐라고 한다?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까지 미치더라 이거야. 판결 이유까지. 왜?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라고 했는데 그 취지가 어디 써 있으니까 여긴 결론만 써 있고 여기에 취지가 써 있으니까 왜 위법하다고 받고 왜 취소했는지 취지는 여기 써 있으니까 판결 이유까지도 기속력은 미치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의 처분은 위법하다. 네가 소송 제기한 그 처분. 당의 처분이 위법하다. 그런데 왜 위법하냐?
위법 사유가 판결 이유 부분에 등장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로 넘어가게 되죠. 합쳐버리면은 기속력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 이게 기속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위법 사유 이 부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해 처분 이야 아니야? 당해 처분 이요 아니요? 기다 아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위법 사유를 다시 범했어 안 범했어? 똑같은 잘못을 다시 한 거야 아니야? 똑같이 잘못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얘는 기속력 위반입니까? 뭐 전혀 다른 처분인데 뭔 기속력 위반이에요. 그쵸? 전혀 다른 일이에요 지금 이거. 기속력 위반 아니다. 같은 처분이긴 해. 같은 처분이긴 한데 똑같은 잘못을 범한 건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땐 어떻게 돼요? 기속력 위반 아니야. 그 다음 얘는 어때요? 얘는 이 기속력 위반이 맞아 이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핵심 방해 처분이 아니라 구체적 위법 사유라고 해요. 구체적 위법 사유. 구체적 위법 사유인데 여기에서 4개가 있었잖아요. 4개가 1, 2, 3, 4 주, 절, 형, 내. 내에서 다시 2개로 나와요. 2개로 나와졌는데 성문법, 불문법. 여기에 기사동이 있죠. 여기에 기사동이 있죠. 이 기사동이 깨지잖아. 이 기사동이 깨지면은 이거는 위법 사유 이코로 처분 사유잖아. 같은 거잖아요. 그쵸? 처분 사유로 제시된 게 잘못된 처분 사유였다라는 위법 사유잖아. 처분 사유 제시한 게 잘못된 처분 사유였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어디로 가? 일로 간단 말이야. 그쵸? 여기서 뭐가 절로 가요? 기사동이 일로 간다고. 기사동이.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이라고 해서 취소가 된 그게 어디서 발생했을 때? 여기서 발생했을 때. 여기서 발생했을 때 기속력 논의는 기사동으로 몰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보통 여기가 많이 나오더라 이거야. 보통. 그러니까 기속력을 우리가 그냥 기사동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 봐요. 여기서 똑같은 잘못을 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건 진짜 단순 무식으로 갔죠. 단순 무식으로 어떻게 갔어요? 여기 아까 ABC 여기서 B 다시 이직거리 하기. 이걸로 갔단 말이야. 어제 제가 올려드린 내용은 다시 이직거리 하기. 여기서 위법성이 발생했어. 성문법에서 2조 4호 라목에 따른 거부는 안 돼! 라고 했는데 얘가 또 2조 4호 라목에 따른 거부를 또 했어. 그럼 어때요? 내용상 위법 사유를, 내용상 잘못을, 과오를 다시 범한 거지? 그쵸? 예. 그래서 기속력 위반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항상 기준은 뭐야? 마이너스 가봐, 마이너스. 2조 4호 라목은 아니야! 라고 해서 거부는 위법이야.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 했어요? 2조 4호 마목으로 갔어. 마목 갖고 다시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위법성이 어디서 발생했어? 여기서 발생하면서 여기서 발생했지. 여기서 발생해. 여기는 기사동 영역이지. 기사동이 깨졌지. 핵심 뭐라고? 구체적 위법 사유라고. 똑같은 잘못 반복하지 마라 이거니까. 그럼 여기서 기사동이 깨지면서 똑같은 잘못 방한 거 아니잖아. 기속력 위반 아니잖아. 근데 우리 눈엔 뭐가 띄는지 알아? 여기서 기사동이 깨지면서 이 부분에서 기사동이 깨지면서 이 부분도 기사동이 깨지거든? 이 부분도 기사동이 깨지면 당해 처분이 깨지는 걸로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에서 기사동 문제가 생겼고 이 부분에 기사동을 깨는 문제가 맨날 나오잖아요. 기속력 위반 아니다 이러잖아. 이게 나오면 결국 여기서 당해 처분을 깨버린다고요. 그럼 뭐랑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용의 성문법 쪽하고 여기 당해 처분 여부 부분이 똑같이 연동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판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깨지는 전혀 다른 사유로 똑같은 처분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별개의 처분이므로 애당초 다른 처분을 했는데 무슨 기속력 위반인가? 그런 얘기는 어디서 먹히는 거야? 여기서 먹히는 거야. 근데 사유는 똑같아요. 사유는 똑같은데 봐봐. 여기서 얘는 진짜 주로 정치운동 하는 놈이 맞아요. 응? 맞아. 그래서 처음에 당초 사유가 2조 사업 마목이었어. 근데 거부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 나왔어. 왜 그랬을까? 이유 제시를 안 했네. 이유 제시를. 뭐가 걸린 거야? 절차의 하자가 걸린 거야. 절차의 하자가 걸렸어?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요? 이번에 이유 제시 하는 거야. 그럼 사유 바꿔? 아니야. 제대로 된 사유였거든. 2조 4호 마목 다시 걸고 들어가. 다시 걸고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야 지난번에 내가 말 안 해서 미안하다. 이번에 제대로 말해준다? 하면서 2조 4호 마목이었어. 지난번 그 사유가. 라고 알려줘. 이유 제시를. 그럼 기속력 위반이 아니야. 아니잖아. 얘가 잘못한 건 뭐예요? 절차의 하자잖아. 이유 제시 안 한 게 잘못인 거잖아. 그쵸? 그럴 때는 어때? 이건 그대로 기사동은 유지되고 있다고요. 새로운 멸개 처분이 아니라고 이번에는. 이직은 유지되고 있는데 뭘 안 한 거야? 구체적 위법 사유를 다시 범한 건 아니야. 이번엔 위법 사유 시정한 거야. 이유 제시한 거란 말이야. 그럼 기속력 위반이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처분 사유와 위법 사유를 비교하시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기사동이라는 걸 매개로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은 주로 문제가 이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재량의 하자 사유로 불문법 위반,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례원칙 위반 이런 거 발생해버리면 기사동 안 먹힙니다. 주체 절차 형식 이걸로 등장해버리면 기사동 안 먹힙니다. 알겠어요? 기사동으로 끝내버리는 게임이 기속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주 쉽게 기사동 하나로 처사취변도 해결하고 기속력도 해결하고 위법 사유만 다시 안 범하면 처분도 아예 다른 놈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만 보면 전체 다 도미노로 자동 해결되게 되는 그런 걸 지금까지 줬었지만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기속력은 그래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이해를 했냐 못했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중간에 일반론은 신림동에 조립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일반론은 누구나 잘 쓸 거란 말이죠. 이제 모양 진짜 이해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사안포섭을 제대로 했냐 못했냐 중간에 일반론 외웠기 때문에 틀린 말이 없어. 근데 그걸 적용시키면 A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적용 B를 썼어. 이 새끼 외웠네. 이거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점수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많이 풀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지 뭘 궁금해하지 전 모른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날 하루만 더 심화학습 2회독 하루만 더 좀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는 심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에 복습들 잘 하시고 푹 쉬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